경제체제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말이 아니라 방금 말했잖아. 기본적인 경제 문제. 뭐 무엇을 생산할까? 얼마를 생산할까? 어떻게 생산할까? 이런 기본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하나의 국가나 사회 안에서 제도적으로 딱 정착된 거. 이걸 경제체제라고 하는 거야. 기본적인 경제 문제를 그냥 개인이 알아서 하도록 뭐 망해도 본인이 망하는 거고 성공해도 본인이 성공하는 거고 개인이나 회사들이 자유롭게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경제체제가 있고요. 국가가 딱 이만큼 생산해. 그 다음에 이런 방식으로 생산해. 딱딱 정해주는 계획, 경제체제가 있어요. 답을 말해버렸네. 경제체제가 있어요. 개인이나 기업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알아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걸 시장경제체제라고 얘기하고요. 국가가 전부 다 계획을 딱 짜는 거야. 뭐 생산하고 얼마나 생산하고. 그래서 개인한테 이렇게 해. 이거 생산해. 이만큼 생산해. 기업에게 이런 식으로 계획해서 명령하는 경제체제를 계획경제체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수업의 하이라이트는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를 구분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먼저 시장경제체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제체제라고 하는 건 아까 말했던 이런 기본적인 경제 문제들을 말 그대로 개인이나 기업이 자유롭게 결정하는 이게 시장경제체제의 핵심이야. 우리 아버지가 무슨 사업을 하실지, 어느 정도 규모로 하실지, 뭐 기술자를 고용할지, 기계를 놓을지 다 아버지가 알아서 결정하셨잖아요. 아버지가 알아서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건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체제에 가깝기 때문이야. 누가 조언을 해줄 수는 있지만 이거 이렇게 해 하면 아버지가 그걸 그대로 따라야 되고 이런 경제체제는 아니라는 거야. 내가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벌지 혹은 내가 뭐를 살 때도 무엇을 살지 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죠. 기업도 사업을 할 때 무슨 사업을 할지 무슨 신제품을 만들어낼지 기업들이 알아서 결정하는 거야. 자, 이렇게 개인이나 기업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는 경제체제를 시장경제체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경제체제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째, 말 그대로예요. 개인이 자유롭게 법만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떡볶이집이 실제로 선생님네 동네에요. 한 길가에 떡볶이집이 엄청 과열 경쟁이 붙어서 원래 떡볶이집이 2개가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어떻게 되냐면 실화야. 되게 잘 되던 떡볶이집이요. 그 가게를 빼고 이쪽으로 옮겼다? 근데 이 빠진 자리에 또 떡볶이집이 또 생겼어요. 선생님네 동네. 그래서 바로 떡볶이집 다른 가게, 떡볶이집 다른 가게, 떡볶이집 3개가 경쟁을 막 하면서 실제로 가봤더니 가격이 조금 내려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이 자유롭게 이익 추구할 수 있어. 나는 적게 팔아도 비싼 가격에 팔래. 이것도 개인의 자유예요. 나는 떡볶이 가격을 옆에 2집보다 확 내려가지고 싸게 팔아서 손님들을 끌어모을래. 어쨌든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사는 거잖아. 개인이 자유롭게 이익 추구를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게 시장경제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2번째 또 마찬가지야. 개인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는 것도 보장을 해주죠. 경제활동이라고 하는 건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생산, 분배, 소비. 이걸 우리가 경제활동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어디에 돈을 쓰든 개인의 자유잖아요. 내가 무슨 생산활동을 하든 무슨 사업을 하든 어떤 회사에 다니든 다 개인의 자유잖아요. 개인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을 해줘요. 이게 시장경제체제의 2번째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3번째, 이거 중요합니다. 표시하세요. 시장경제의 핵심은 무엇이냐? 사유재산 제도가 인정된다라는 게 3번째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사유재산은 내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나의 재산이라는 뜻이야. 자, 선생님이 열심히 한 달 동안 일을 했어.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한 달 동안 100만 원을 벌었다라고 가정을 하자. 이 100만 원은 고스란히 누구 거? 내 거야. 선생님이 좋은 뜻을 가지고 100만 원을 어디 뭐 할까요? 양로원 같은 데 기부를 하든 100만 원을 고스란히 저축을 하든 100만 원을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사 먹는데 쓰든 100만 원어치 옷을 사든 국가가 터치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왜? 이 100만 원은 선생님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내가 자유롭게 이익을 추구했고 내가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해서 벌어들인 나의 사유재산이잖아. 이걸 인정해준다라는 거예요. 나쁜 짓 하는데 쓰지 않으면, 즉 법을 어기는데 쓰지 않는 이상. 이게 시장경제의 특징이고 그러니까 모두 다 시장경제체제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사람들 사이에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떡볶이집끼리도 선생님네 동네 새 떡볶이집끼리도 결국은 뭐예요? 경쟁하는 거잖아요. 아, 시장경제체제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하는 가운데서 기업 간에 개인 간에 경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구나. 자, 특징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이 시장경제체제의 좋은 점은 무엇이 있고 나쁜 점이 있거든. 단점은 뭐가 있는지 옆으로 가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서술형으로 굉장히 잘 나오니까 지금부터 선생님이 하는 건 서술형 체크해 두시고 나중에 쓰는 연습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장경제체제의 먼저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특징 포인트가 뭐였어? 다 자신의 이익 추구를 위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성공해서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더 잘 나갈 수 있지? 라는 걸 끊임없이 고민하지. 왜? 그래야지만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요. 개인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창의성을 발휘한다는 뜻이 아니야. 창의성을 발휘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개인의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다는 거죠. 조금 이따 보시면 계획경제체제에서는 창의성이 발휘될 수가 없어. 왜 그런지 비교해보면 알 거야. 아, 시장경제체제는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이 뭐가 있냐면 시장경제체제는요. 우리 자원의 희소성 계속 나오죠. 희소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가능해. 무슨 말일까? 왜 그럴까? 언제나 자원은 희소하다라고 그랬어. 인간이 원하는 것보다 부족하다라고 그랬어.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고민하잖아. 아, 내가 1억이라는 한정된 돈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지? 무슨 사업을 해야 안 말아먹지? 어느 정도로 해야 성공할 수 있지? 끊임없이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기에 노력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소비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아, 내가 지금 10만 원밖에 없는데 이걸로 뭘 사서 입어야, 뭘 사서 먹어야 내가 만족감이 더 클 수 있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고민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희소한 자원이 그래도 그나마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각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그 각자 노력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시장경제체제 사회 전체는 결국은 뭐예요? 생산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 국민들이 국가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각자 알아서 노력하니까 각자 성장하죠? 그럼 그 성장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국가는 결국은 어떻게 될 거야? 같이 성장을 한다는 거야. 아, 각자 노력하니까 그 사회 전체의 생산성도 높아지겠구나. 이게 시장경제체제의 장점이에요. 그런데 단점이 없을 수가 없죠. 시장경제체제 단점 서술형에 잘 나옵니다. 3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사람들이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성과가 다 똑같이 나타나느냐? 그건 아니야. 아까도 계속 아버지의 사업 얘기했는데 똑같이 최선을 다해서 고민하고 사업을 해도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하죠. 어떤 사람은 성공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경제체제는 모든 게 개인의 자유에 맡겨져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어떤 사람은 점점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빈부라고 하지.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격차가 점점 커져요. 이게 첫 번째 시장경제체제 단점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단점은 무엇이 있느냐? 사람들이 너무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저 사람보다 잘 돼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요.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는데 소홀해져요. 그래서 무슨 문제까지 나오는 거야? 환경오염이라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왜? 내가 공장을 하나 운영하는데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정화시설을 설치해가지고 정화를 한 상태에서 하천으로 내보내면은 하천은 깨끗해지겠지. 모두에게 이익이 되겠지. 하지만 정화시설 그거 내 돈으로 사야 되는데 그거 설치를 하는데 돈 되게 많이 드는데 전기세도 많이 드는데 정화시설 안 만들어. 그래서 폐수를 그냥 내보내. 나의 이익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럼으로 인해서 공기 더러워지고 하천 더러워지고 땅 더러워지고 환경오염이 발생해요. 세 번째, 나의 이익만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전체의 이익, 공동체의 이익이 커질까 작아질까 저해될 수 있어요. 나는 이익을 얻을지언정 전체의 이익을 행하는 행위들을 서슴지 않고 사람들이 한다라는 거야. 국가가 규제를 하지 않는 이상. 자, 이런 것들이 시장경제체제의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사술형으로 대비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시장경제체제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완전히 반대에 있는 계획경제체제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어서 정리해 볼게요.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획경제체제는 개인에게 자유가 거의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모든 경제활동, 경제 문제, 뭐 아까 무엇을 생산하고 얼마나 생산하고 어떻게 생산하고 누구를 위해 생산하고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국가가 계획해요. 그리고 이것을 각각 개인이나 기업에게 명령을 내리죠. 이거 이만큼 생산해.
이런 방식으로 생산해 국가가 정해서 통제를 하는 게 계획경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지금은 북한도 많이 바뀌었는데 과거 몇십 년 전에 북한이 아주 전형적인 계획경제 체제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계획경제를 이해하시기 쉬울 거예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계획경제 체제를 시행하는 국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분배의 평등입니다.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거든. 계획경제 체제에서는.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아. 모든 우리나라의 국민은 똑같이 일을 하고 그래서 똑같이 분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국민들이 전부 다 공장에 와요. 일을 해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쌀로 치면 쌀 1kg씩 똑같이 나눠주는 거야. 똑같이. 국가에서 옛날에 북한은 뭐까지 했었어요? 속옷 하나까지도 국가에서 1년에 각 국민별로 뭐 속옷은 양말은 뭐 몇 켤레, 속옷은 몇 개 분배를 해주세요. 분배의 평등을 추구한다는 게 계획경제체제의 첫 번째 특징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계획경제체제에서는 개인의 경제활동을 인정해야 하네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인정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제한합니다. 통제를 한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생산활동을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의 도구들을 우리가 생산수단이라고 하는데 생산활동을 하려면 땅도 있어야 될 것이고 뭐 기계도 있어야 될 것이고 자본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런 생산수단을요. 개인이 소유하게 하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국가가 소유를 한다라는 게 계획경제체제의 세 번째 특징이에요. 자, 그렇다면 계획경제체제도 장점이 있을까요? 사실은 과거에는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시장경제체제를 바탕으로 한 국가들이 있었고 계획경제체제를 바탕으로 한 국가들도 꽤 많았는데 오늘날에는요. 계획경제체제 국가가 거의 지구상에서 사라졌어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하죠. 장점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굳이 장점을 한번 찾아보자면 모든 걸 국가라는 하나의 주체가 다 결정을 하잖아. 그러니까 국가가 어떤 목적을 딱 정했을 때 경제적으로 그 목적을 신속하게 달성하는 데는 도움이 되죠. 굳이 장점을 찾자면. 이런 장점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단점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자 하나의 국가가 나라마다 국가의 크기는 다르지만 국민이 적게는 수백만 명, 그보다 많게는 수천만 명, 혹은 국민이 더 많은 나라는 몇 억 되는 나라도 있잖아. 그런데 국민들마다 각자 필요한 게 다르고 원하는 욕구가 다른데 국가가 모든 경제활동을 계획 통제를 하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원하는 만큼 딱딱 필요한 게 지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야. 하다못해 속옷만 해도 어떤 사람은 속옷에 빵꾸가 빨리 나고 어떤 사람은 덜 달았어.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 과거에 어쨌다 그랬어요. 양말이나 속옷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1년에 몇 벌, 1년에 몇 켤레 나눠줬다 그랬잖아요. 필요한 만큼 제때제때 원하는 게 공급이 되지 않아요. 이게 첫 번째 계획경제 단점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일을 하는 노동자들, 우리 보통 근로자라고 얘기하죠. 근로자들이요. 일을 할 의지가 사라져. 근로 의욕이 저하됩니다. 왜? 단순하게 생각해봐. 자, 나라에서 이만큼 일해라, 이거 이만큼 만들어라 다 정해줍니다. 거기서 일을 해요. 자, 갑수는 되게 일을 열심히 하는 성실한 사람이고 철수는 굉장히 요령을 많이 피우는 뺀질뺀질한 사람이야. 근데 갑수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봤자 내가 일한 만큼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계획경제는 사유재산 제도가 없으니까. 근데 철수는 봤더니 뺀질뺀질 요령만 피우고 감독관이 볼 때만 일하는 척해. 집에 가는데 우리 둘 다 똑같은 양만큼의 식량을 배급을 받네? 와, 억울하죠. 내가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야. 내가 일한 만큼 가져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근로의욕이 저하돼요. 사람들이 결국은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다 일을 열심히 안 하겠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될까? 경제에 있어서 효율성이 높아진다, 낮아진다,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게 계획경제체제의 단점 두 번째입니다. 아시겠죠? 계획경제체제까지 정리했어요. 자, 그럼 결국은 결론이 뭐야? 시장경제체제가 좀 더 좋은 것 같긴 한데 단점이 분명히 되게 많았어요. 계획경제체제 단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굳이 찾자면 또 장점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날 지구상에는 100% 시장경제체제인 국가는 없어요. 100% 계획경제인 국가도 없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옆으로 한번 옮겨와서 시장경제체제라고 하는 것도 단점이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시장경제체제의 장점에다가 플러스 계획경제체제의 일부 작용, 국가가 개입을 한다라는 거죠. 이 둘을 혼합한 경제체제를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경제 쪽에 약간 더 비중을 두느냐, 계획경제 쪽에 약간 더 무게중심을 두느냐, 이 차이는 있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뭐다? 둘의 장점을 섞어놓았다.
섞었다 그래서 그 경제 체제를 혼합 경제 체제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도 엄밀히 말하면 무슨 경제 체제다? 혼합 경제 체제. 물론 시장 경제 쪽에 약간 무게 중심을 더 둔 혼합 경제 체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